과부 하녀를 상속받은 호랍이라니. 조선 중기 어느 양반 집안 대감의 장례를 마친 날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둘째 아들 진우는 아내를 잃고 3년째 홀로 지내는 호랍이었지요. 세상 물정은 모르지만 효심만큼은 지극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넓은 전답도, 곡식 가득한 곡간도, 집안의 가업도 모두 형에게. 둘째 진우에게는 단 하나 과부 하녀 월이만이 남겨졌습니다. 형 상석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호랍이에게 과부를 붙여주시다니 참으로 기막힌 유산이로군. 장터 사람들도 수군거립니다. 쓸모없는 도련님께 딱 어울리는 유산이야. 하녀 하나로 뭘 하겠다고 불쌍하기도 하지. 하지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과부 하녀가 집안을 일으킬 보물이 될 줄은요. 아버지는 왜 진우에게 하녀 하나만을 남기셨을까요? 과연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는 그날 유언장이 공개되기 며칠 전 학진대감께서 깊은 병을 얻으셨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대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학진 대감이었지요. 학진 대감은 벼슬을 지내며 단 한 푼도 부정하게 취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런 학진 대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석은 장사 수완이 뛰어났고 둘째 아들 진우는 글 공부만 하는 선비였지요. 세월이 흘러 학진 대감이 병상에 누웠을 때 두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석아, 너는 장남이니 집안의 가업과 전답을 모두 물려받거라. 상석은 기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진우를 향한 아버지의 말은 뜻밖이었지요. 진우야, 너에게는 집에 갓 들어온 과부 하녀 월이를 주마. 진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업도 전답도 재물도 아닌 과부 하녀 한 명이라니요. 상석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자마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우님, 참으로 기막힌 유산을 받으셨구려. 호라비에게 과부를 붙여주시다니 아버님도 참 짓궂으신 농담을 하셨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잃고 3년째 홀로 지내던 그였기에 형의 말이 더욱 가슴에 박혔지요. 상속이 끝나자 상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우님은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요. 아버님께서 따로 유산을 주셨으니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지요. 상석은 단돈 닷 냥과 월이라는 하녀만 달랑 내주고는 진우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평생 함께 자란 집, 아버지의 채취가 남은 사랑채를 떠나야 했지요. 형님, 이러시면 아버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슬퍼하실 분은 살아 계신나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지. 진우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형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과부 하녀 월이뿐이었지요. 진우와 월이가 도착한 곳은 고을 끝자락 상기슭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지붕은 절반이 무너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문짝은 삐걱거리며 겨우 매달려 있었지요.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오. 진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평생 글을 읽으며 벼슬기를 꿈꿨던 선비가 이제는 이런 누추한 오두막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를 뿌렸습니다. 빗물이 구멍난 지붕을 타고 흘러내려 방 안을 적셨지요. 진우는 한숨을 쉬며 벽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불공평한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때 월이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마른 짚을 찾아 바닥에 깔고 빗물이 새는 곳에는 깨진 독을 엎어 놓았습니다. 서방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사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월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지요. 28쯤 되어 보이는 월이는 수수한 몸종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과부라는 처지가 무색하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당신은 과부의 몸으로 이런 곳까지 따라와 후회는 없소. 후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대감 나리께서 저를 서방님께 맡기셨다면 그것이 제 운명이옵니다. 월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알 수 없는 마음에 고개를 돌렸지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눈을 떴을 때 월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월이는 오두막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땅을 살피고 있었지요. 무엇을 하고 계시오? 이 땅을 보고 있사옵니다. 월이는 손으로 흙을 떠서 만져보고 코에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좋은 흙이옵니다. 좋은 흙이라니 무슨 말이오? 나중에 말씀드리겠나이다. 월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녀가 그저 운 없는 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월이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월이는 나무를 살피고 물길을 따라 걸으며 산의 기운까지 읽는 듯했습니다. 마치 이 황량한 땅에서 무언가를 찾아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월이가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저녁 진우의 배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월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당신까지 굶기게 되었소. 진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월이는 태연하게 일어났지요. 잠시 기다려 주시옵소서. 월이는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그녀는 광주리 가득 나물과 뿌리를 캐서 돌아왔지요. 이것으로 저녁을 지어 올리겠나이다. 월이는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얼마 후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에 퍼졌습니다. 된장을 푼 나물국과 도토리묵, 그리고 산에서 캐온 더덕구이까지 상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어찌 과부 하녀의 솜씨란 말이오. 진우는 감탄했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자신보다 월이가 훨씬 강인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월이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유언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월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저는 사실 단순한 하녀가 아니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이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저의 아버지는 개성의 거상이었습니다. 삼남 지방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큰 상인이었지요. 거상의 딸이 어찌 하녀가 되었단 말이오? 아버지께서 역적으로 몰리셨습니다.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월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하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진 대감님 댁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장부를 볼 줄 아시오? 예, 서방님. 장부는 물론이고 시장의 흐름과 물건의 값을 읽는 법까지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유언이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진우에게 재물이 아닌 지혜를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월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옹기를 만들 수 있사옵니다. 월이는 진우를 이끌고 오두막 뒤편으로 갔습니다. 이 흙을 보시옵소서. 점토질이 많아 그릇을 빚기에 안성맞춤이옵니다. 월이는 흙을 떠서 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우는 평생 글만 읽어 흙을 만져본 적이 없었지요. 저는 글밖에 모르는데 어찌 옹기를 만든단 말이오? 글 공부보다 급한 것이
배불리 먹는 것이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나이다. 그날부터 월이는 진우에게 흙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진우는 점차 손끝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월이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옵니다. 좋은 상인은 물건을 만드는 법까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한 달이 지나자 진우와 월이는 처음으로 옹기를 완성했습니다. 투박했지만 물을 담기에는 충분했지요. 이것을 장터에 내다 팔아보겠나이다. 월이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요. 월이와 진우는 옹기를 지게에 지고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옹기 팝니다. 물을 담아도 썩지 않는 신기한 옹기입니다. 월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한 할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물이 썩지 않는다고? 예, 한번 써 보시옵소서. 할멈은 반신반의하며 옹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저 옹기에 물을 담아두면 정말 오래 가더라. 김치를 담았더니 맛이 더 좋아졌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진우와 월이의 옹기는 순식간에 동이 났지요. 다음 장날에도 가져오시게. 우리 집 항아리가 다 깨져서 말이야. 나도 예약하겠네.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쫓겨난 호랍이었는데 이제는 장사가 되다니 말입니다. 월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진우의 옹기가 인기를 끌자 이 소식은 형상석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뭐라고? 진우가 옹기를 구워 돈을 번다고? 상석은 황당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밖에 모르던 동생이 장사로 성공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요. 그까짓 옹기 따위로 얼마나 벌겠느냐. 그러나 며칠 후 더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진우나리의 옹기가 한양까지 소문이 났다던데요. 그 옹기에 담은 물은 한여름에도 시원하다고 하더이다. 상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생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사람을 보내라. 진우의 장사를 방해해야겠다. 상석은 신복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진우의 옹기에 흠집을 내고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상석은 몰랐습니다. 월이가 얼마나 영리한 여인인지를 말입니다. 다음 장날 상석이 보낸 사내들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이 옹기 금방 깨지더라. 물을 담았더니 오히려 맛이 이상해졌어. 사내들은 큰 소리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월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이는 옹기에 물을 담고 그 자리에서 사흘 동안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직접 물을 마셨지요. 어떻습니까? 물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오히려 소동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상석이 보낸 사내들은 쫓겨나듯 물러갔습니다. 월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옵니다. 진우는 월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그녀의 지혜에 말이지요. 그날 저녁 진우는 월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 영리하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진우와 월이의 옹기는 이제 고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났지요. 어느 날 고을의 대부호 윤 부자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진우나리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진우와 월이는 윤 부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화려했고
윤 부자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요. 진우날이 소문을 들었소. 당신의 옹기가 그리 훌륭하다면서? 과찬이십니다. 내게 제안이 하나 있소. 옹기 1000개를 한 달 안에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은자 100냥을 드리겠소.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자 100냥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지요. 한 달 안에 1000개라니. 그건 너무 급합니다. 그렇다면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하지요. 윤 부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망설이자 월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겠나이다. 월이, 믿어 주시옵소서, 서방님. 진우는 월이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상석이 짠 함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 부자는 상석의 친구였고 계약서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지요. 만약 기한 내에 옹기를 맞추지 못하면 재산을 모두 빼앗긴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와 월이는 밤낮 없이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조금만 더 힘내시옵소서, 서방님. 당신은 괜찮소? 손이 다 부르텄는데. 괜찮사옵니다. 열흘이 지나자 옹기 500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했지요. 그러나 납품 하루 전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이야, 불. 가마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른 것이었지요. 진우는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마가 무너지며 옹기들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한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지요. 이제 끝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소. 진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될 터였지요. 그러나 월이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가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옹기가 모두 깨졌는데, 서방님, 저를 믿으시옵소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사옵니다. 월이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이는 무너진 가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이, 위험하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월이는 제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서방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월이가 손에 든 것은 옹기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밤하늘의 비취처럼 푸르고 영롱한 빛깔이었습니다. 불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색이었지요. 이것은 청자가 아니오?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자는 고려 시대에나 만들어지던 귀한 도자기였지요. 그렇사옵니다. 우연히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면서 청자의 빛깔이 되살아난 것이옵니다. 월이는 조각들을 모두 주워 담았습니다.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 빛깔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지요. 이것을 윤 부자에게 가져갑시다. 옹기는 못 만들었지만 이것은 옹기보다 100배는 귀한 것이옵니다. 진우는 반신반의했지만 월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청자 조각들을 보자기에 싸서 윤 부자를 찾아갔지요. 윤 부자의 저택에는 상석도 함께 있었습니다. 호호, 왔구나. 그런데 옹기는 어디 있느냐? 상석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진우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지요. 옹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대로 내 재산을 내놓아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월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풀어 청자 조각들을 꺼냈지요.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푸른 빛깔의 도자기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윤 부자의 눈이 커졌지요. 이것은 고려 청자가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옹기를 만들다가 우연히 탄생한 것이옵니다.
윤 부자는 청자 조각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요. 이것은 옹기 1000개보다 귀한 것이오. 왕실의 진상에도 될 만한 보물이오. 상석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동생을 망치려던 계획이 오히려 동생을 성공시킨 것이었지요. 윤 부자, 이게 무슨 소리여? 계약은 옹기를 만들기로 한 것이었소. 상석날이 이것이 옹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다만 더 훌륭한 옹기일 뿐이지. 윤 부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도 상석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이 청자를 은자 500냥에 사겠소. 진우와 월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자 500냥이면 평생 여러 번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지요. 상석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동생을 망치려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지요. 그는 무리하게 윤 부자에게 돈을 빌려 장사를 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부자에게 빌렸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상석은 가문의 전답과 집까지 팔아야 했지요. 한편 진우와 월이의 청자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왕실에서도 관심을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월이라는 여인을 잡아가라. 무슨 일이오? 역적의 딸이 신분을 속이고 살았으니 관가의 노비가 되어야 하오. 이것은 상석이 꾸민 마지막 계략이었습니다. 월이의 과거를 캐내어 관아에 고발한 것이었지요. 관속들이 월이를 끌고 가려 하자 진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제 아내요. 아내라니, 그대는 양반이 아니었소? 양반이 무엇이고 상놈이 무엇이오?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오. 진우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선비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선 것이었지요. 내 아내를 데려가려거든 나를 먼저 베어가시오. 진우는 월이를 등 뒤에 숨기고 관속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진우 나리 말씀이 맞습니다. 월이 마님은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십니다. 고을 사람들이 진우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관속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지요. 상석은 모든 것을 잃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내가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는 술에 취해 진우의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지요.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부자였을 거야. 상석은 횃불을 오두막에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요. 상석, 나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키지 못해. 상석은 사람들을 밀쳐내고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횃불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그 자신의 옷에 불이 붙고 말았지요. 이야, 사람들이 급히 불을 껐지만 상석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진우는 형을 부축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미쳐버린 형이 안타까웠지요. 형님, 왜 이러셨습니까? 상석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내가 욕심이 과했구나. 며칠 후 관아에서 심판이 열렸습니다. 사또 앞에 상석과 진우, 그리고 월이가 섰지요. 상석, 그대는 동생을 해치려 하고 방화를 시도했으니 그 죄가 무겁도다. 사또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상석은 땅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진우는 사또에게 청했습니다. 사또 나리, 형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도 욕심에 눈이 먼 것이지 본래는 악한 사람이 아니옵니다. 사또는 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효심이 기특하도다. 상석의 죄는 용서하겠으나 다시는 동생을 해치려 들지 말라. 상석은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진우는 형을 일으켜 세웠지요. 형님, 이제 새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상석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우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한편 월이의 신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또가 직접 월이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었지요. 월이의 아버지는 충신이었소. 그 죄를 풀어주겠소. 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진 짐이 내려진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월이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그것은 낡은 편지였습니다. 학진 대감이 월이에게 남긴 진짜 유서였지요. 이것이 무엇이오? 대감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주신 편지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우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는 많은 시련을 겪었을 것이다. 내가 내게 월이를 맡긴 것은 이유가 있다. 재물은 때로 독이 된다. 내 형 상석은 재물을 물려받으면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낸다. 월이는 내게 지혜를 가르쳐 줄 것이며 너는 그녀에게 따뜻함을 줄 것이다. 진우야, 월이가 바로 내가 내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약이다. 그녀를 소중히 여겨라.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아버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월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진 대감의 해안에 감사하며 말이지요. 이듬해 봄, 진우는 월이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월이, 나와 혼례를 올려주겠소? 서방님, 저는 이미 과부의 몸인데 어찌. 신분이 무엇이오? 과거가 무엇이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평생의 반려요. 진우는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서방님. 기꺼이 함께하겠나이다. 혼례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우 나리. 월이마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고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과부 하녀는 이제 종갓집 안방마님이 된 것이었지요. 첫날 밤, 진우는 월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인품이 있었기에 제가 빛날 수 있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지요. 상석도 동생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나보다 훨씬 현명했구나. 용서해다오. 형님,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갑시다. 두 형제는 화해했고 가문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우와 월이는 청자를 만드는 상단을 일궜고 그 이익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재물은 나누어 쓰는 것이옵니다. 월이의 말처럼 두 사람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상석도 진우를 도우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새 아들과 두 딸을 낳은 진우와 월이는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자식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훗날 진우와 월이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삼남 지방까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호라비 선비가 과부 하녀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황금이 아니라 지혜이며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학진 대감은 아들에게 재물 대신 지혜로운 사람을 물려주었고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황금도 권력도 아닌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